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젊은 패널들로 모셨습니다. 박민영,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지방선거 이후에 폭락을 하고 있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개폭락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원래 낙하하는 거는 항상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뭐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이게 한번 추락하게 되면 가속이 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내임독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박민영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새 코스피가 매일같이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오락가락 하는데 이걸 저희가 잡코인,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캠 같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뭐 지금 코스피만 스캠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뭐 스캠처럼 뭐 한 달 만에 10%포인트가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뭐 이제 그렇게 비유도 하시는데 우리 앵커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지지율 하락에는 이 저지선이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사이드카가 없습니다. 계속 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레임덕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것은 1년 만에 선거를 이렇게 아쉬운 결과라고 할 만한 거는 좀 이례적이기는 해요. 특히 그렇죠. 지방선거는 또 총선이랑 다르잖아요. 총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부 견제 심리가 작동을 하는데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이 정권이랑 사이가 좋아야 지역민들이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는 여당 프리미엄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칙적으로 보더라도 여당이 특히 집권 1, 2년 차 선거에서는 거의 이겼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서울을 내주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야당에게 40%가 넘는 지금 포션을 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이 1년 만에 굉장히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지금 이제 민주당 플레이어들이 겉으로 대놓고 티는 안 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무리수를 많이 뒀어요. 선거 때 뭐 공소 취소 이슈, 뭐 스타벅스 이슈, 부동산 이슈, 국민들의 민감선을 매일같이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국정 운영의 동력과 리더십 그 자체에 대한 평가로 이번 선거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 국민들께서 그게 이번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 대변인 얘기 듣고 보면 이런 지지율 폭락의 주범이 정청래 대표가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딱히 더 반등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하고 네. 지금까지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는 그럴 뜻은 없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는 순간 이 정부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금 박민영 대변인 얘기했던 그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 한 가지 층이고요. 네. 그 선거를 치르는 동안 이재명 정권의 어떤 기조나 이런 거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부동산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제 국조하는 것도 자기의 죄를 지우기 위한 이제 공소 취소라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심판을 일단 받았고요. 그 다른 층위로 또 뭐가 있냐면 선거 끝나고를 보셔야 돼요. 선거 끝나고 기자회견하면서 여전히 본인 때문에 진 선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은. 근데도 이재명 정권 여전히 내가 잘했다잖아요. 내가 했던 부동산 정책이 그나마 도움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딴 나라 세상 혼자 살고 있잖아요. 도움 됐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심 위반이 더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전대미문의 지금 선거용지 미지급 사태에서 이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이 뭐 20몇 명 투표 못한 건데 뭔 이게 문제냐 식으로 초기 대응에서 완전 실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쭉쭉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정말 사이드카 발동해야 될 정도로 급락하고 민주당도 같이 빠졌거든요. 그까지 빠졌는데 어디서 빠졌는지를 보면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당층 중도에서 쑥 빠졌거든요. 네. 그게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그렇게 자랑했던 뉴 이재명 쪽에 빠진 거예요. 뉴 이재명이 빠졌고 2030들 다 빠졌어요. 그리고 호남도 빠졌어요. 예. 호남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디에 당원들이 제일 많이 있냐? 권리당원. 예. 전북에 진짜 많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전북 선거에서 피 터지게 집안 싸움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재명 진 거예요. 정청래의 이원택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층이 선거에서의 실기,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기조 안 바꾸겠다 했던 그 고집 부린 거 실기. 그리고 그러니까. 선거용지 이 사태, 참정권 이 민주항쟁에서 또 실기한 거예요. 그래서 쭉쭉 빠진 거고, 즉 올라갈 게 없다 이제 앞으로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좌파 진영 그 유튜버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이제 지지율 추락을 막으려면 결국 대통령이 정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걸 봤어요. 지금 평산마을에 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로 모셔서 따뜻하게 저녁을 대접하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좀 유심히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마중을 나갔는데 네. 거기서 좀 어깨라도 좀 이렇게 툭툭 두드려줄 줄 알았는데 뭐 수고했습니다라는 말만 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차량에 맞아요. 탑승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상호 기자가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잖아요. 고발뉴스 하는 네. 유튜버인 이상호 기자가 올린 글을 보면 대통령이 유럽에서 엄청 화가 나고 있었고 화가 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지. 그렇죠. 근데 이 정청래가 90도 인사는 했는데 그걸로 이렇게 화해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전혀 그죠? 아닌 게 제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었거든요. 네. 자, 그때 경험으로 딱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유난 갈등 한복판에서 예. 총선 초기에 유난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뭐 정확히는 뭐 이제 한동훈 전 그 당대표 당시 비대위원장 쪽에서 뭐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이 당무 개입으로 고발당하는 사건까지 네. 있었고요. 그 직후에 서천 화재 사건 때 맞아요. 눈 내리는 날. 그렇죠. 그 이제 장면. 그때 좀 극적인 화해 무드인 것처럼 예. 보이는 장면이 나왔죠. 한동훈 전 예. 대표가 예. 90도 인사를 하는 예. 아마 그 맞아, 장면 맞아. 아마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리고 어깨도 두드려줬어. 그렇죠. 그때랑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시 이제 뭐라고 했냐? 이거 약속 대련이다. 때리다. 일부러 싸웠다가 화해하는 척하면서 예. 약간 디커플링하면서 중도몰이하려고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예. 저는 알지 않습니까? 이건 UFC다. 아. UFC였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 구밀복검한 거죠. 숨기고 있었지. 속으로 이제 부글부글하면서도 대통령과 척지고 선거 치를 수 없고 당장 그 당시 윤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을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이른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풀 숙이고 넘어가는 그런 딱 장면이었고 정확히 똑같죠. 그러니까 똑같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년 남았기 때문에 여당 대표 심지어는 이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당원들이 임기 4년 남은 대통령과 반목하는 여당 대표에게 그치. 지지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당원들이 아니더라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야당이긴 하지만 1년 만에 정권이 흔들린다는 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꺾어야 하지만 대놓고 반목할 수가 없는 양가적인 입장에 있다는 거죠. 아마 그런 것들이 이번 90도 인사에서 나타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풀 꺾은 겁니다. 정확히는. 사실 그 환송식 때는 없었잖아요. 오지 말라고 때는 오지 했잖아요. 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 불렀다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당 대표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여당 대표를 잡돌이하는 것이 도움 안 된다라고 판단을 또 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 다 장면은 그럴듯하게 연출을 했지만 부글부글하고 있고 8월 전당대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평가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환송식 때 안 갔을 때 네. 안 간 거냐 못 간 거냐 막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한쪽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어쨌든지 가야 되는 게 당대표 아니냐. 근데 그게 의전상 대통령이 오는 거기 자리에는 초대를 못 받으면 아예 못 가거든요. 경호처가 못 가요. 저기 네. 때문에. 그래서 못 간 정청래가 어딜 갔습니까? 이원택 만나러 갔어요. 맞아요. 딴 데 간 게 아니고. 예. 무슨 메시지예요? 정청래 대표가 정치 1, 2년 한 사람도 잘해요. 아니고 잘해, 진짜. 딱 메시지 주는 거잖아. 나 여기서 너 이겼어. 이 얘기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요즘에 우리 국민분들께서 얼마나 유튜브나 뉴미디어 통해서 예. 정치를 잘 보시고 아시는데 그 약속 대련하고 뭐 화기애애한 모습 사진 한 장 찍힌다고 해서 그거를 고지고대로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보고 이미 정청래 대표는 그냥 커밍아웃 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정권은 짧다. 해버렸어요. 어떤 정권이 짧아요? 이재명 정권이 짧다. 그냥 해버린 거고 이미 안 계실 때
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메시지를 올려버렸거든요. 이거는 전면전입니다. 이미 전면전이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쪽 그 정권 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1년 차에 박찬대 정청래 붙었을 때 정청래가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우리 너무 살살 밀었나? 이번에는 좀 세게 대놓고 맞아. 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환송식에서 그냥 김문성 옆에 딱 세운 거고 정청래 오지 마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분위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재명이 스스로가 쫄장부처럼 보이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안 오라고 할 수는 없겠고 해서 이제 갈 때는, 이제 돌아오실 때는 이제 다 부른 거예요. 근데 표정 관리가 또 이재명 그분 스타일에 안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든지 손을 잡고 뭐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눈이 따라가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냥 쌩 그냥 가시더라고요. 화해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네. 아, 이거 재밌는 게 네.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고단수예요. 왜요? 이제 왜냐면은 네. 그 직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애둘러서 정권에 그렇죠. 대한 비판을 잘해요. 네. 이를테면 월드 클래스. 월드 클래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의적이지 않습니까?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외 토픽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국제적 나쁜 낭신 쪽으로 뭐 이런 걸 쓸 수 있으니까. 이를테면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뭐 나중에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정책실장이 했던 표현 김용범. 그렇죠. 예, 뭐 예. 국민 분배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직격을 하기도 했었죠. 해외 토픽으로 걸렸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채널A 뉴스를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대한 그 명분, 정청래 불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내가 진짜 불출마하면 이재명 대통령 눈치 봐서 안 나오는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법률적 이슈로 번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그렇죠. 일종의 약간 칼을 들이대는 거죠. 맞죠. 완전. 내가 안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 압박 때문에 안 나갔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텐데 그래도 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살려주는 거야. 약간 이런 예. 식이지. 그러니까 지금. 나 출마하지 말라고 하지 마. 그렇죠. 그런 말이죠. 얘기죠. 그렇죠. 그 말이죠. 1인 1표제 할 때도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하자고 했던 거다. 그치. 노무현까지 불러 일으켰어 지금. 아니, 1인 1표제 그렇죠. 원래 노무현 정신이었다. 최고- 이 정통성 얘기하기 시작한 네. 거예요. 최고위원들도 그 정청래 체제를 흔드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선 넘지 마세요. 이제 그래버리고 사무총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유럽에서 새벽 3시 그 현지 시간으로 약간 여당에 대한 직격을 하니까 우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국정 다짐하신 거 아닐까요? 이제 뭐 그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고단수죠, 정말 고단수죠. 고급지게 차별화를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고 나서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요즘 힘드시죠? 이런 인사를 하니까 이렇게 말을 받았대요.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나. 야, 이게 이제 도종환 시인의 예. 시를 인용한 거예요. 인용했다기보다는 약간 좀 빌려온 건데 정확한 시는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런데 결국은 이 꽃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결국 피는 거야. 피죠. 맞아요. 결과는. 그러니까 꽃이 당대표라면 꽃이 피는 거야. 어허. 그러니까 이 인용도 정말 아니 이제 너무 예. 웃긴 게요.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요.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정당의 속성상 원칙상 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인 것이고 그 여당의 당 대표는 대통령 덕분에 여당 그렇죠. 대표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여당의 대표는 어쨌든 이 집권 세력이 잘 갈 수 있도록 이제 뒷받침을 하는 그쵸. 게 여당 맞아요. 대표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계속 막 정권은 짧다 얘기하고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얘기하고 하는 게 본인이 이재명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말은 내가 흔들리고 있어. 내가 지금 흔들리는 꽃이야. 내가 피해자고 희생양이다. 뭐 이런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대중들이 지키고자 하는 힘도 있지만 사실 치고 올라가고 우리가 열렬하게 투쟁하는 투사적인 인물에게 또 지지를 보내줘요. 싸우는 사람에게 표를 줍니다.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저도 좀 민주당 쪽 분위기를 취재를 해보니까 피해자처럼 인식이 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략인가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략. 정청래. 정청래 대표 절대 먼저 자기 입으로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선거 불리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안 하잖아. 그치. 근데 친명 그룹들은 대놓고 정청래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다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여당 대표가 그 정도의 힘이 있어? 대통령이 전국을 지배했고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렇지. 것이고 예. 대통령의 어떤 선택했던 인물들이 전부 다 지금 패배를 한 그림인데 대표적으로 서울시장 정원호 후보 그렇죠. 대통령이 지켜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정청래 탓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동정론이 된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 잘하셔 정청래 대표는. 동정론 못 이겨요 네, 선거에서.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완곡하게 후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투표 결과를 보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청장, 뭐 시의원 이거는 다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뽑았는데 유독 서울 시민들이 시장은 오세훈을 또 택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후보가 좀 품질이 좀 불량했다 하는 부분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정청래 대표가 한 번도 언급하지는 않아요. 네. 그죠? 맞아요.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게 좀 놀라운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피해자 서사를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믿는 구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민주당 보면 문조털레유 뭐 새똥 어쩌고 뭐 이렇게 아이고. 완전히 같은 민주당 계열인데 그 적대감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직업상 가끔 이제 양쪽 유튜브를 보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을 과거 비난하는 거는 그냥 논리와 이성으로 이제 비판하는 거였다면 지금 이쪽 문조털레유하고 새똥 세력은 거의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네. 하거든요. 조롱이죠, 조롱. 그러고 이거- 있어 진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인수 기자라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나와가지고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뒷거래서. 언급을 해가지고 네. 뒷거래서를 내가지고 그때 털보가 격려했잖아요. 맞아요. 기자로서 큰 건 하셨네. 큰 건 하셨네. 이게 사실 특종했다고 네. 칭찬한 거잖아요. 맞아, 그쵸. 맞아. 근데 그 장인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이 맨날 일배 비난하고 하더니 일배화됐다 민주당이. 어허.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배화됐다는 거는 조롱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편가르기 하고. 근데 그 지적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아니,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좌우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양당의 특징은 딱 여기서 갈린다고 봐요. 우리 86세대 학생운동 시절에 밖에 나가서 함께 이제 데모를 한 사람과 네. 그 시간에 앉아서 공부를 한 네. 사람들의 차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네.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은 과거 학생운동의 기억, 예. 민주화 운동의 기억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에요. 네. 현장에서 뛰었던.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장외에서는 굉장히 화력이 막강합니다. 시민단체,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나 어떤 뉴미디어 그룹에서의 어떤 화력이 굉장하죠. 반대로 국민의힘은요. 그냥 대통령 정당이었어요. 원래 주류였고요. 우리 고시, 행시 사시부터 가지고 그 주류가 됐던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 이모작 형태로 국민의힘에 와 계신 분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공무원들이 많아요. 모범생들이 많죠. 이게 싸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민주당은요, 야 사람을 저렇게까지 네. 조롱하고 끌어내린단 말이야.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대통령 집권하고 첫 일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가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 군불대기 시작하고 MBC에서 녹취록 터뜨리기 네. 시작하고 날려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국민의힘 그에 비하면 너무 귀엽게 경정놀이? 싸우지 않습니까? 앙증맞게 싸우잖아요. 우리 네. 최고위원 사퇴하자고 할 때도요. 먼저 이렇게 막 뭔가 카드를 가지고 옷 벗고 이게 아니라 손 번쩍 들고 발언권을 먼저 얻습니다. 우리 모범생들처럼. 그다음에 우리 같이 사퇴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안하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어디서 저는- 나온 명분이야? 제 생각입니다. 그냥 네.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언어도요 보수의 품격이다 그게. 그다음 염치가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표현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당은 참 싸우더라도 격조 있게 싸우는구나. 근데 민주당은 아니야, 야 민주당은. 수박은 약과였고 문조 털레요. 저는 이 표현이 처음에 뭔 소린가 했는데. 야 대놓고 자기들끼리 털보라고 하고 싸우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뉴미디어가 지금 굉장히 큰 스트림이 됐지 않습니까? 정치 여론 형성 과정에서. 근데 지금 문조톨레유 전체를 통틀어서 그 뉴미디어의 구독자층이라고 보면 한 500만 정도가 그렇죠.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불쇼도 포함돼요. 네, 그래서 뭐 매불쇼가 이제 신생이고 매불쇼, 그다음에 그 겸공 뭐 등등 해서 그쪽 문조톨레유를 이제 지지하고 바치고 있는 그 뉴미디어의 세력들이 500만,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이제 뉴 이재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쪽은 그보다는 굉장히 좀 적어요. 작아요. 예, 수가 적은데, 그러니까 이런 두 세력이 맞붙는데,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력의 힘은 또 그쵸?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센 파워가 맞붙은 건데 서로의 그 싸움이 감정선을 건드는 거예요. 이게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평택 선거입니다. 맞아요. 평택 선거를 보시면은 그 조국 혁신당의 그 세력과 그다음에 민주당 김용남을 지지하는 이른바 이제 민주당 뉴 이재명 세력이 감정을 거의 건들 정도로, 그러니까 조국에서는 이제 뭐 쇄빙선을 몰겠다는데 그 쇄빙선을 민주당으로 틀어버렸다. 완전 치고 들어가 버렸다 할 정도로 서로 감정선을 건들고요. 그 앞서서 있었던 합당 이슈를 봤을 때도 서로 그 합당이 무너지는 과정에 굉장히 서로 감정이 상하는 좀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가 참 회복하기가 힘들겠다 싶을 정도로 좀 크게 벌어진 상황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진짜 방법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을 할까요? 아니 근데 진짜 그 조언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조언을 박시영 씨인가가 얘기를 했던 걸로 내 기억이 나요. 그 방법밖에 없다. 근데 박시영 씨 이분은 이동영 씨와 반대 진영에서 쉽게 말하면 문조톨레유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시영 TV, 박시영 TV 하시는. 이제 그 이동영은 저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새똥 돼지길에서 똥에 해당되는 그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를 민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통령 당신이 문재인 대통령 한번 만나줘라라고.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 아니까.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는 거 아니까 이렇게 이재명이 쫄짱부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선동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등장하면은 그 자체로 문조톨레유에 좋은 거예요. 문을 자꾸 등장시키고 싶겠죠. 근데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보십시오.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했잖아요. 목숨 걸고 둘이 싸우는 거거든요. 뭘 걸었어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되면 이재명의 공소 취소 안 해줍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재판받을 그 위기를 지금 걸고 이번 이 싸움의 명청대전을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문을 초대해가지고 이런 얘기는 이미 한참 지난 얘기다. 저는 가망 없는 그러니까 얘기라 봐요. 약간 테스트 해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못하잖아. 바보 만들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못하잖아, 얘기를 하는 거죠. 못하잖아. 도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저는 안타깝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정청래 대표가 되든 김민석 총리가 되든 저는 이미 끝자락에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느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특검이었죠. 김건희 특검으로 통칭되는. 왜냐하면 특검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특검이 시작이 되는 순간 사실 파생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정권의 밑바닥까지 다 들추게 되고 그게 탄핵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있죠. 거지. 경험식으로. 그래서 그 특검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알력이 굉장히 강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걸 가지고 정권을 흔들었죠. 특검 이탈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같은 쟁점인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근데 문제가 와이프 문제도 아니에요. 본인입니다. 본인 문제지. 본인의 공소 취소인데요. 자, 생각해 보시죠. 우리 손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면 당연히 공소 취소 얘기는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무기가 되겠죠. 여당의 무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아마 정권을 쥐고 흔들려고 하겠죠. 요구를 하겠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김민석 총리가 되면은 그러면 될까? 왜냐? 김민석 총리도 쉽게 못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도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대선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공소취소 그 특검을 당대표로서 해놓고 대선 주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요.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대통령을 넘어서게 되는 시점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눈치 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의 거취와 전혀 관련이 없어지는 시점이 오면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재명 다음은 누구? 이게 핵심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정권과 여당이든 야당이든 디커플링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죠. 더더군다나 그 이슈가 대통령 본인으로부터 비롯된다면 공소취소 동조하면서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그 집권 3년차 총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렇죠. 집권 1년 만에 치른 지방선거도 이 정도의 스코어라고 하면요. 그때 핵심적인 의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가 될 거라고 봐요. 공소 취소는 고사하고. 그래서 이재명의 조기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이번에 외국 갔다 오면서 표정이 왜 그렇게 굳었냐. 그리고 외국에서 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했느냐.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나간 사이에 그 선거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가 정말 핵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슈에 있어서 누가 이재명보다 그 더 빨리 치고 나왔냐면 김민석이에요. 맞아요. 김민석이 더 먼저 메시지를 그렇지. 내면서 특검 특검을 얘기도 내버렸어요. 김민석이 꺼냈어요. 자,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는 김민석이 자기 밑에 있는 자기 메시지를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메시지를 치고 나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순간에 이재명은 생각했겠죠. 김민석도 내 재판을 안 지켜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거가 아닐까 그래서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만나서도 수고했다는 안 말도 좋았어요. 안 하고. 네, 맞아요. 쌩 맞아요. 가버렸죠. 그리고 김민석 그 표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얼굴이 좀 새빨개져가지고 되게 민망하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외국 나간 사이에 그것을 딱 지켜보니 내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구나. 쎄한데 내 뒤가 쎄한데 라는 걸 이번에 느낀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하나 꼭 첨언드리고 싶은 게 유난 갈등의 촉발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아마 네. 이거 궁금해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이 되고 첫 등원을 하면서 국회에 와서 했던 도어 스태핑에서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어떻게 할 건지 질문 나왔어요. 맞아. 그때 한동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의 워딩이 뭐였냐? 총선 끝나고 특검하자. 총선 이후 우리가 김건희 특검 받겠다. 그리고 이게 그렇지. 조선일보의 일면의 장식이 됐어요. 이때 윤 대통령이 한동훈이 나를 배신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치고 라고 나가버리는 하는 거죠.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된 그렇지. 거예요. 그게 진짜든 아니든지 간에. 그래서 20년지기 한동훈도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총선 당권 가져가자마자 이렇게 돌아섰다. 디커플링 근데 해버린 거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관계는 20년, 2년도 안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김민석 총리는 달코 다른 정치인이에요. 그래요.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가장 먼저 등 돌아섰던 게 네. 김민석 총리였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아직까지도 그 배신의 기억을 안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 김민석 총리의 특검 워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걸 유추해 보면요, 이 권력자들의 심리 늘 배신당하고 늘 등에 칼 꽂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권력자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밤잠을 매일 설칠 거라고 저는 봐요. 누가 되든 같은 흐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있을 때 그 이코노미스트인가요?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희생양. 전직 대통령들 뭐 탄핵 구속 그 이야기하면서 맞아요. 자신도 이제 희생양이라는 표현 저는 적합지 않다고 보는데 네.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요걸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pretty high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 새통대주기를 이쪽 이제 진영에서는 뭐 강력하게 이제 김민석을 밀고 있고 이 정청래는 벌써 딴 마음 먹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지만 앞서 얘기했지만 김민석 총리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선대 본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노무현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나갔어요. 네. 정몽준 캠프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맞죠. 민주진영에서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한 번 배신하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앞으로 이제 두 사람이 아니면 송영길 대표까지 나와서 3파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정청래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좀 위축돼 있는 것 같지만 이 과거의 김민석 총리의 행보가 많이 이제 다시 이 이슈화가 되면 이것도 뭐 간단치는 않겠어요? 그럼요. 네.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이슈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돈을 빌려가지고 차용증을 똑같이 써줬던 문제라든지 뭐 배추 뭐였죠? 배추는 이제 투자의 농사, 규제로 네. 그렇죠. 나왔던 농사. 거.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맞아요. 넘어갔었어요. 네. 그 이슈들이 아마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 다 터져 나올 거고요. 검증 과정에서 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이날
이낙연 이재명 경선에서 대장동이 터져 나왔듯이 맞아. 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 충의의 것들도 다 터져 나올 것이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24일 날 이제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뭐 혹시라도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잡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없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접으면 그냥 정치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정청래 대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명청대전이다. 사실상 정청래 대표 거의 뭐 박찬대 후보와 겨룰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부터 정청래 대표 측근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당대표 연임 아니면 컷오프다. 그러니까 오로할 그렇죠. 나싱이다. 이미 선택지가 없어요. 없다. 네, 앞으로 가는 건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과 디커플링 전략을 수립한 순간부터 그렇죠. 적당한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조국 대표가 이번에 평택에서 생환을 했으면 모를까. 지금 문조 털레유라고 참 저도 입에 안 붙는 표현인데 이 부르는 이 집단들이 지금 밀만한 구심점이 현직 정청래 대표 말고는 없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참 이게 권력이 재밌어요. 그들도 한 패처럼 보이지만 또 그 무더기 안에서는 또 본인이 또 주인공이어야 있겠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 내 본인이 내가 주인공이어야지 조연이 되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께서 예. 노무현 재단 나오셨잖아요. 그만두셨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때까지 내가 했던 게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아니었고 앞으로 내가 할 말 때문에 그만둔다 하셨어요. 그렇지. 자기가 평론을 하게 되는데 네. 자기 무서워. 발언이 노무현 재단에 누가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거친 말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야. 그것은 무엇을 위한 말일까요?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그 세력이 친문 과거의 세력이 다시 복귀하기 위한 그 모든 준비를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청래 대표가 들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죠. 네. 야, 이게 참 근데 제가 정치 오래 안 겪어봤는데요.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는 걸 보면서 참 허무하고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똘똘 뭉치죠. 물론 우리 당은 지금 좀 아직 구심점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 야당 때는 정권을 우리가 창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단일한 목적이 있는데 정권을 창출한 사람들은 가진 걸 가지고 싸우거든요. 먹을 게 많은 싸움이 더 무섭다. 가진 걸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네. 야, 민주당은 정말 3파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친문파 그룹들. 그러니까 유시민 씨의 어떤 뭐 정의대로라면 A 그룹들이 또 이제 그쵸. 한 포션이 있는 것이고 네. 이제 B 그룹 안에서도 어차피 이재명으로는 실사구시라면서 이건 사실 이어령 비어령이란 뜻이에요. 네.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연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그 공소취소 우리가 안고는 선거 못 치르는데 그렇죠. 나로 뭉치자. 이제 이런 누군가? 그룹들이 있을 나오면? 것이고 이제 또 그래도 우리 대통령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눠줄 수 민주당은 진짜 3파전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지금 구도가 아닌가 싶고요. 참 권력이 저물어 가는 게 순식간이라고 하는 거 좀 새삼 느껴진다. 근데 이재명 생각이 정권은 들어요. 진짜 빠르다. 레임도 너무 빨리 빠르죠. 오는 거죠, 윤 지금. 대통령도 2년 넘게 그래도 윤 주도권을 대통령도 좀 가지고 빠른 했는데. 편이었는데 더 예, 빠른 더 거잖아요. 빠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권력제도가 그리고 뭐 나름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정권이라고 그래서 초기에 지지율이 좀 탄탄하게 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보면 그게 처음에는 먹혔던 것 같아요. 이제 수석보좌관회의라든가 그다음에 그 장관들 불러놓고 하는 국무회의.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비되는 측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기 신람으로 뭐 여성 생리대 문제부터 사실은 뭐 큰 국정 이슈도 아닌데 조금 인기 끌만 하고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 주변을 좀 이렇게 파악해서 알고 있고 뭔가 좀 효능감을 주는 대통령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가면서 이제 SNS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이제 똥볼을 많이 찼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네탄야후 손가락에 난이 총리 있었죠. 발언은 이제 국무회에서 나온 발언이고 아이고. 그다음에 뭐 탱크데이도 있고 예. 맞아.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본인의 업보인 것 같아요. 어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이재명이 네. 이재명 했다 뭐 이렇게 되면서 본인의 업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그런데 유튜브 조회수도 보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달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예전에 약간 좀 질린 것 같아요. 네, 그 국무회의를 하던 당시 초창기에는 뭐 시원시원한 거 진짜 만기칠람처럼 모든 거를 세세하게 그쵸. 대통령이 손대는 그런 맛이라는 게 그게 있었고 플러스 점수가 그쵸, 됐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그 전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사 이익도 보는 면이 있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뒤늦게 2030을 위한 무슨 탈모 건보 적용을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네. 2030 지지율이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음. 그리고 선거 때 때맞춰 했던
했던 유가 지원금 그거 효과 봤나요? 전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식의 어떤 그 사이다 같은 그런 만기칠람식의 일일이 하는 그게 이제 먹히질 않는다. 그 효과는 이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청년이나 이제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 진짜 우리가 가려워하는 이번 이제 선거투표지 뭐 참정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귀 닫고 본인의 인기 영합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권력 요게 영합이 되는 그런 것만 한다라는 인상을 받아버린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을 뭔가 이제 치고 나갈 때 뭔가 있나? 코스피 올라가는 것도 이게 같이 뭔가 인기 부양이 되나 했었는데 그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하면서 이제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이제 그걸로는 안 먹힌다. 네,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의 저는 현실 인식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던 게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뭐 오늘도 기사가 많이 났지만 지금 집값이 뭐 동탄뿐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네. KB 그 조사에 따르면 집권 1년 초반기에 한 15% 정도 올랐는데 맞아요. 이거 뭐 가장 역대 많이 최고예요. 그걸 네. 5를 곱하면 얼마예요? 75인가 80이 되는 건데. 2배죠, 2배. 자, 그런 것도 있는데 대통령이 뭐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도 정상화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고집인가 아집인가 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너무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주변 참모들이 직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 박민영 대변인 청와대 근무도 해봤으니까.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직언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청와대의 그룹들은요, 통상 좀 심기경호용 보고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뭐 전 일종의 레드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대통령께서 듣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참모도 결국에는 권력자와의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맨날 싫은 소리만 하는 사람 말 듣기 싫거든요. 아니, 그 사람은 안 만나준다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참모들도 기술적으로 이 사람과의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가 9번 듣기 좋은 소리 해드리고 한 번 정도는 꼭 필요한 얘기를 한다. 사실 저희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뭐 아무튼 그건 이제 강론인 것이고 종합적으로는 정무수석실도 대통령님 지지율이 당보다 높습니다. 대통령기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제수석실도요. 하다 안 되면은 문재인 정권 때 실제로 감사원 결과 나왔잖아요. 통계 마사지 하라고. 맞아. 통계. 만들어가지고 가요. 어쨌거나 대통령은 참모들이 만들어온 보고서, 업무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마사지된 조사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 참모들이 나에게 준 정보는 대통령이 잘한다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메타인지가 고장 나기 시작하죠. 아마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것도 같고,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에서부터 유명했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경쟁을 늘 시킨다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을. 그렇죠. 기존에 있던 그룹들과 새로운 그룹들을 경쟁을 시켜요. 그리고 경쟁을 하다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나의 거취와 나의 어떤 입지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자.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도 그런 식의 어떤 용인수를 쓰고 있다면 주변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 소리, 좋은 평가를 받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있을지언정 쓴소리 직언할 사람들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특히 저는 깜짝 놀란 게 지금 김용범 실장도 그렇고 구윤철 부총리도 그렇고 전통 경제 강요들인데 이분들의 언어가 전혀 경제 강요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경제학과 나왔고 저 학부 수준이고 제가 경제 원론 정도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저분들의 그런 경제 분석을 도저히 이해하거나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리 보전하려고 대통령의 말, 하다못해 신현송 하는 총재도 지금이야 좀 논조가 바뀌었지만 정권 초기에는 돈 좀 쓸 수 있죠. 확장 재정하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 그렇죠. 얘기하고 금리 지금 굳이 올릴 필요 없지 않겠냐. 매파라더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신뢰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저는 경제 거시지표가 다 망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코스피만 올려놓고 마치 경제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일종의 환각제를 뿌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작용이 지금 닥치고 있는 건데 그때 우리가 쓴소리하지 못했던 참모들이 제대로 직원하지 못했던 것들이 후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와 돌이키기에는 늦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도 원래 청와대라는 것의 네. 구조와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얼마나 더 고압적입니까? 우리가 뭐 국무회의나 이런 거 이제 생중계로 봤지만 본인이 무조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눌러버리고 네. 그게 뭐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 뉴 이재명을 둘러싼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대통령 뭘 잘한다 얘기하냐면 항상 실용적이라는 걸 잘하는데 자 실용적인 거는 뭐냐면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합리적인 게 뭐예요? 들었을 때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부동산도 지금 전세가 없어서 지금 신혼이랑 청년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정상화 과정이라고 하지를 않나? 그리고 뭔가 이런 이제 비현실적인 코스피가 9천을 치닫지만 환율은 또 같이 지금 오르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경제의 지표들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매우 파스티브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들었을 때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걸 두고 누가 실용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방향도 잘못됐고 스타일도 고압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턴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잖아요. 부동산 기조라든지 경제정책 기조가 턴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 인식이 잘못된 것 중에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경제 현실에 관한 인식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집값도 이렇게 잡지 못했을 거다. 이미 잡지 못한 거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전세 제도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그것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주거를 영위를 했는데 그게 다 깨져버렸잖아요. 월세로 가면 좀 보통 뭐 300만 원, 400만 원 그렇다는 거예요. 월세가.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유럽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명목 성장률을 이야기해요. 10%대다. 근데 결국은 하이닉스하고 이 삼성전자의 어떤 착시 효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김어준 씨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운이 좋다고 우리 대통령께서. 아니 삼성 하이닉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거 뭐 적자 보고 이럴 때. 그다음에 K 반도체 법 만들자고 했을 때도 반대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딱 그 열매만 따먹는 처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생각하는 거는 가처분 소득이에요. 경제학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마이너스 3.4%예요. 아. 줄었어요. 명목 성장률이 10%야. 네. 그런데 이 정권이 이른바 진보 정권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양극화 해소 쪽의 방향은 국민의힘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철학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대통령 해외 갈 때 매번 재벌들 따라가죠. 그렇죠.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요. 제가 아는 중소기업 하는 분도 따라갔어요. 그 동남아에 시장 개척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정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면 꼭 재벌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 같다는 거야. 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지지율 빠지는 것들이 이런 서민층도 실망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고물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고물가에. 인플레이션은 경제학 원론 이런 책에도 나오지만 국가가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해가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그런 거거든요. 국민들이 근데 이제 가난해지는 물가 거죠. 잡을 생각이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진짜 물가를 심각해.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네. 지금 빚내 가지고 주식 투자하라고 그렇게 펌핑을 시켜놨잖아요. 어느 정부가 이렇게 하냐 정말. 그러니까 이건 뭐 네. 제가 이거는 보수 진영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 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다 떠나서 전 경제예요, 경제. 그러니까 사실 유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좌파 정권들이 경제로 성공한 전례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저는 왜 그렇게 분석을 하냐면 정확히는 좌파들은 경제학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분배 담론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성장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부동산도 사실 수급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공급을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공급에 대해서 관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 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관념으로 접근을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 아주 정교한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군데군데 규제만 만들어 놓고 다 틀어막아 놓고 있어요. 그리고 건설사들도 이익이 창출돼야 건설을 하죠. 그런데 뭐 초과 이윤 전부 다 회수한다, 뭐 분양가도 상한하겠다,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급을 풀어줘야 되는데 좌파 이념에는 그게 맞지가 않는 거죠. 집 있는 사람들 배불려줄 일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수요 측면만 계속 틀어지고 있는 거죠. 수요만 막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늘 반복이 됩니다. 지금 경제도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분배라고 하는 것은요, 나눠주는 방식도 있지만 물가 인플레이션 억제하는 것이 또 가처분 소득 늘어나고 그렇죠. 실질적인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정 정책을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돈을 계속 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통화 정책이라도 한은에서 그 금리를 인상을 시켜서 그 유동성을 억제를 해야 네. 되거든요. 한은은 하는 대로 돈 계속 풀죠. 미국이랑 우리나라 금리 1.75%포인트 차이. 외화 전부 다 유출됩니다. 아유. 그런데 지금 정부도 그럼 확장 재정해요. 그럼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돈이 어떻게 풀리는데 잡혀요? 물가가 안 오르고 부동산이 안 오르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쵸. 근데 이제 와서는 그거 잡겠다고 금리 올리면 또 난리가 나는 것이 가계부채. 그렇죠. 가계부채 터질 거예요. 윤석열 정권 때 무슨 전세 사기, 그건 사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폭등했던 집값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전세값보다 집값이 싸진 거예요. 이상현 그러니까 전세를 돌려주려면 집을 팔아도 못 돌려줘요. 그러니까 못 돌려준 게 사기가 된 겁니다. 이거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의 후과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금리 높이잖아요. 아마 진짜 곡소리 날 겁니다. 빚내가지고 지금 증시 투자했던 사람들은요, 증시 폭락, 그다음에 이자 상승 때문에 정말 쌍끌이로 어려워진다. 이미 이 정권의 경제 정책의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베이스의 어떤 그런 논조나 이게 완전 지금 잘못돼 가고 있잖아요. 방향성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건 당연한데, 많은 분들이 뜨악했던 지점이 여러 군데 있어요. 네. 일단 대선 그 후보 시절에 호텔 경제 이야기할 때부터 뭐지 도대체? 활기가 돈다, 활기. 뭐지 노쇼했는데 활기가 돈다고, 뭐지 이 경제 마인드는,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번에 뭐 전세가 없어지는 게 정상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뜨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 뭐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문재인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얘기할 만큼 이미 시장은 학습이 다 된 부동산 정책이에요.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부분을 완전히 반대로 하면서 이거는 계곡 정비보다 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뜨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방향도 잘못됐는데 그 방향 잘못된 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 이것 자체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보셨을 때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책, 특히나 부동산 정책 이런 거는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갖고 잘못됐구나라는 인식을 하신 거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경제 관련 발언 중에서 기억나는 게, 그 곡간에다가 그 곡식을 쌓아두면 쥐들이 먹는다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돈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이제 그 재정을 계속 곡간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풀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뭐 조선시대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물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광의의 이 M2라고 하는 이 통화 유동성이 많은 거예요. 네. 그걸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5.7%가 늘었어요. 맞아요. 유동성. 유동성이. 네.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미국도 돈을 많이 풀어요. 근데 미국은 또 이렇게 돈이 많이 풀면 그 연준이 나서서 더 걷어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4.7%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축통화국보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찍어냈어. 그리고 저 추가 확장 재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돈을 풀면요, 이게 부동산으로 다 오르는 거예요. 점심값 오르고. 네, 그러니까 그 요즘 런치 인플레이션 10,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돈을 이제 푸는 것이 우리는 이거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안 쓰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맞아요. 이 발언도 해서 정말 경악스러웠었지. 그때 막 이자도 뭐 왜 우리가 고신용자에게 더 싸게 빌려줍니까? 약간 이런 얘기를 해서 경제 상식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워낙 가치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돈을 푸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확장 재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조가 잘못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중동 전쟁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가 가장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풀었던 방법이 스와프입니다. 통화 스와프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미국과도 막혀 있고 일본과도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일본은 예. 다음 달인가 9월인가 이제 곧. 끝났어요? 네. 끝나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도 통화 스와프, 미국과도 통화 스와프 끝났는데 연장을 필요- 안 안 해줬네. 하죠 지금. 맞아요. 말이 없는 거죠. 굉장히 위기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카시 사나에나 트럼프 만나서 골프 약속 잡고 이런 거 뭐 알겠는데 통화 스와프 이거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환율 잡지 못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경제학자 가운데는 이게 국가의 합법적인 착취다.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만큼.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돈 풀었잖아요.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추경. 줬는데 네네.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담배 한 보루 사고 나머지는 우파 단체에 기부했대. 너무 그 화가 나가지고 유가지원금. 내가 2, 30만 원 받고 물가는 몇백만 원이 올랐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합법적 착취예요. 국가에 의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물가 이 부분은 정말 그 어떤 우리가 꼭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꺼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중산 서민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 정권이라면 그런 경제 철학 정도는 저는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네, 먹고 사는 근데 문제지. 이게 근데 저는 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어디까지 위험해졌냐면요. 그런 경제 실패를 지금 코스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게 정말 교묘하게 나라를 좀먹는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게 외치긴 했죠. 베네수엘라도 망해가면서 증시는 올랐다. 증시 1등 했어요. 베네수엘라도, 전 세계에서. 베네수엘라도 명목 성장률은 폭등했어요. 거기도 예. 그렇고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어디죠? 터키? 예. 터키도 이제 그 약간 신독제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거기도 증시는 상승률 세계 1위를 맞습니다. 기록했어요. 눈을 근데 가리는 겁니다.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뭐 1년에 몇십 프로, 60%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미 우리가 거시경제 지표, 왜 우리가 거시경제 지표라고 합니까? 국가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막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재정을 확장을 하면요 물가는 올라요. 우리가 물가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긴축 재정을 하면요 성장률은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와 성장률 사이에 교묘하게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정부가 거시경제 역할이지. 정책을 펼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는 등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등락의 폭이 너무 커서 사회적 혼란이 가지 않게끔 이걸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 롤러코스터 타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률과 물가, 수출, 환율 이 네 가지 지표를 관리하는 게 정부의 지상 과제인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네 개 지표에 대한 보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코스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코스피는 그런데 아무런 국가 경제 어떤 설명에 구속력이 없는 지표예요. 하다못해 그렇죠. 코스닥에 상장했냐, 코스피에 상장했냐, 상장 기업 따라가는 것이고 코스피가 1만이 아니라 10만이 돼도 국가 경제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명목 성장률만 반영을 하는 것뿐이고 심지어는 이 수백억, 수백조를 운용하는 연기금을 어떻게 투입하냐에 따라서도 펌핑시킬 수 있는 것이 코스피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 지표만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물론 같이. 저는 똑똑한 국민들께서 거기에다 호도되진 않았을 거라고 믿지만 일부라도 정말 경제가 잘 된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생긴다면요. 이게 정말 합법적으로 환각제를 뿌려서 전 국민을 투기판으로 끌어들인 거라고 저는 그렇지. 봐요. 근데 그 코스피 마저 삼전 한의가 아니고는 다 다 지금 떨어졌어요. 하락이잖아. 다 파란등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인위적인 약간 이제 착시 효과에 의해서 이제 이제 되는 게 있고 그럼 많은 분들이 나는 삼전 한의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 이럴 경제가 수도 망하고 있어. 있는 거를 코스피 가지고 국민들의 눈을 막 가리는 가린 거지. 거야. 이건 정말 저는 진짜 이건 범죄라고 봐요. 이것도 이제 벗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지율이 지금 폭락하는 거 보면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느 나라의 그 경제 체질 얼마나 탄탄한가 이거는 그 돈 가치로 보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 돈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이짝이. 너무 시장이 문제예요. 그러면 그 대외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허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경제 얘기는 여기서 그만 어유 하고 굉장히 딥하게 오랜만에 재밌네요. 네. 우리가 너무 경제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중요하죠. 정권을. 네, 그래서 자, 지금 올공 시위. 네. 저도 가족들하고 한번 가봤어요. 근데 뭐 자발적인 시위고 태극기도 본인이 직접 그리고 원하는 구호도 본인이 직접 쓰기도 하고 인쇄된 프리티몰이 없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때 여의도에서 벌어진 시위에는 아주 일사불란한 북한의 카드 섹션을 방불케 하는 아하. 그런 시위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지휘부도 없어요. 네, 없죠. 후원금도 안 받고.
결국은 이제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그 관련된 선관위 이 청문회 위원장 맡으면서 주도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적절하게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이틀간 본투표를 하고. 근데 민주당이 이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국민 여론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굉장히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젊은 세대와 시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오신 거예요. 누구 하나 뭐 조직해서 그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령받아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현장에서 재선거를 외치시고 이 선관위 해체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겠지만 이 선관위 해체에 대해서는 거의 97%가 해체돼야 된다는 여론입니다. 지금 굉장히 뜨겁고요. 이러한 여론을 받들지 못하는 집권 여당이다. 저는 의미 자체, 존재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참정권을 유린당하고 침탈당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민의 대통령직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나는 몰라라 한다?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총책임이 전 누굽니까? 라고 묻고 싶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 초반에 대응을 굉장히 실기했어요. 이미 그 사태가 벌어진 당일날 6월 3일날 조승래 사무총장이 나서서 얼만큼의 문제가 있는지 파악도 되지 않은 채 재선거라는 것은 여러분이 외치는 재선거라는 것은 일구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 고작 20몇 명 못한 거 가지고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 초기에 대응이 굉장히 실기했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 급락이 이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가 또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공교롭게도 이 투표용지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한 70% 정도가 국민의힘 우세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현 정권이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특검이나 지금 이루어지는 뭐 청문회나 이 모든 것이 야당 위주의 특검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 위주의 특검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발의한 사전투표제도 폐지 문제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는 에만 맡길 수만 없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국민의힘은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전투표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52.7%예요. 반대는 44.2%. 거의 9%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있었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사실상 그 선거 절차에 있어서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농도가 진해지면 그게 일종의 부정투표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라고 이 얘기도 하던데 지금 국민 여론도 보면은 결국 이제 사전투표 폐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사전투표제가 편리한 제도죠. 사실 뭐 어디 지역에 있건 간에 우리가 훨씬 더 쉽고 편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제가 원래 굉장한 지지를 받던 제도였어요. 그런데 그 여론이 이렇게 뒤집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문제인데 왜 선거제도를 바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시선을 분산시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본말이 전도가 된 겁니다. 이번에 투표지 부족은 본투표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사전투표에 참여 많이 하니까 본투표율 좀 낮아지지 않겠어?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투표지를 적게 분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올바른 분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 그 지역, 그 유리한 지역에 많이 사고가 난 것도 국민의힘 유리한 지역이 좀 본투표 성향이 높은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오판을 했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가 된 거죠. 사전투표제 때문에 본투표가 오염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선거제도 자체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관위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대안, 국민의힘에서 지금 낸 안은 본투표를 이틀하자. 그렇죠. 사전투표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득이하게 현지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기 주소지에서 부재자 투표하면 된다. 그것도 부활하자.
굉장히 대안을 합리적으로 낸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던 거지만 사전투표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다른 선거제도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 왜 깜깜이 기간 운영합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발표 직후에 선거에 들어가면은 여러 휩쓸리기 효과, 뭐 언더독 효과나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공표를 막는데 이번 지방선거도 여조 발표 딱 보고 다음날 투표장 들어가신 분들 사전투표는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애초에 왜 우리가 투표라고 하는 걸 합니까? 대의제를 왜 합니까? 한날 한시 같은 정보와 같은 판단 아래 같은 민의를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일임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까지 4, 5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후보에게 중대한 결함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러면 우리 투표권 왜곡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네. 안 된 거잖아요.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침해가 되는 거죠. 네.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는 거죠. 내 선거운동 기간이 보장되어 있는데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절대다수 국민들한테는 내가 선거운동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 설득할 수 있고 더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제는 위헌성이 있다고 봐요. 편리한 제도지만 절대로 우리가 대의제 투표에 있어서는 네. 편의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정확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앞지를 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도 폐지가 맞다. 이렇게 좀 평가를 그러니까 합니다. 맞아요. 우리 박미영 대변인 말씀했던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그다음에 편의성이 절대 그 정확성을 넘어설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발생된 이 사태와 또 연결시켜 보면은 신뢰의 문제예요, 결국은. 자, 사전투표는 본투표에 비해서 한 2, 3일 전에 해가지고 그거를 투표함을 또 어딘가에 보관했다가 오는 그렇죠, 거가 보관. 있잖아요. 뭡니까? 신뢰의 문제가 아, 그리고 되는 이제 거잖아요. 이번에 사전투표하면서 쌍둥이 투표 결과가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나오기도 나왔잖아요. 하고. 아, 1년 그래서 번호도 많은 없고. 국민분들은 아니 본투표도 관리 못하는데 사전투표는 관리를 제대로 하겠어? 라는 그 아주 그냥 투표용지도 프린트 네, 제대로 못하는데. 하겠어? 네. 선관위 직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투표를 입력하는 입력 오류도 저질렀지 않습니까? 1년 번호를 자르지 네. 않고 하는 그 투표지 네. 문제도 있었고 너무나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이 신뢰의 문제가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너네들 사전투표 이거 관리 제대로 못하겠다 뭐 이런 게 또 깔려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선관위도 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원장 노태학 씨가 뭐 부인하고 3차례 동반 해외 여행도 갔다 오고 혈세를 썼는데 그게 사실 이제 공식 문서에는 부인이 간 부분은 또 삭제해 놓고 또 그 공개된 사진도 또 이렇게 지운 사진 형태로 해놓고 그래서 이제 빈축을 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분이 원래 임기가 끝났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천대엽 대법관을 지금 대법원장이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이제 청문회도 하고 하면서 빨리 자리에 앉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노태학 씨는 약간 인질처럼 붙들려서 선관위원장 계속 하게 된 거니까 책임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하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 상임위원이 이제 유철환 씨인데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친구예요. 또 네. 친구를 거기다 네. 갖다 놨는데 원래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립적인 헌법적 독립기관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통령 친구를 앉혀놓으면 아유, 네. 근데 이분이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상임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그렇죠. 상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요? 노태학 선관위원장 자체가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때도 사실 참 돌이켜보면 소쿠리 투표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때도 소쿠리 투표 때문에 무리를 빚은 당시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임명이 된 것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이에요. 임명 6년이기 때문에 올해 3월까지가 임기였던 건데 일단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책임성 굉장히 떨어지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3개월 동안 출근을 절반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근한 날짜조차도 뭐 오후에 나와가지고 한두 시간 있다가 집에 가버리고 그냥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혈세 몇 천만 원씩을 들여가지고 와이프와 함께 뭐 외유성 출장 그냥 해외 여행이라고 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다녀오고 이런 식의 문제가 벌어졌는데 지금 여당이 문제입니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성이 있는 신임 선관위원장을 빨리 앉혔어야죠. 네. 심지어 3월이면 아직 지방선거 이전이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책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선관위원장 체제 아래서 여러 가지 의결을 했었어야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단순하게 이런 뭐 가십성 이슈를 떠나서 아니 그 투표지를 50%만 인수하기로 했다는데 네. 각 선관위마다 전부 다 결정과 비율이 다 다르고 회의록도 없고 그럴 거면 상설기구로서의 선관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상설기구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고 책임질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책임의 주체도 없고 의결의 주체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모두가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지금 선관위 조직입니다. 3,000명이나 가지고 있는 국가 부속급의 지금 기관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당의 책임이죠. 그리고 지금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을 했다는 거 추천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대엽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요, 김명수 체제에서 임명된 대법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구도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분들이 많지만 그 와중에는 이번 정권이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안을 내놓은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찌 그런데 보면. 이제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심기를 거스른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 이제 국회 출석을 하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많이 두둔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아니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만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천대엽 대법원 그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처장으로서 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행정처장 때 그 국회 왔던 그 기억 때문에 싫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자신들이 어떤 그럼 누가 입맛에 맞습니까?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되신 분들인데. 진짜 문제인 게 중앙선관위라는 엄연하게 우리 그 헌법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인데 네. 그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걸 공석으로 둔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방기한 거예요. 그냥 선거 관리를. 맞습니다. 조금 여당이 덧붙이자면 결국 중립성의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위철안심. 네,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것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왜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기관으로 둡니까? 결국은 중립성을 잘 지키고 독립적으로 하라고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여기의 책임자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친구. 밥 친구였던 위철한 그분을 상임으로 두고 지금 이제 노태학 위원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직무대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위철한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 외에 지금 갖가지 드러나는 이제 사례들을 보면 민주당과의 연계성이 지금 드러나는 사례들이 많아요. 뭐 수의계약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그 수의계약 자체도 문제입니다. 이 이제 인쇄소를 맡기는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거의 80% 90%를 수의계약으로 지금 했다는 겁니다. 경쟁 입찰하지 않고 그 수억 원에 드는 돈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도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근데 그 수의계약한 업체들의 면면을 따져보니 주진우 의원실에 의하면 민주당 관계 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고요. 또 방금 말씀 주셨던 외유성 그 여행 있지 않습니까? 꼭 위원장 말고도 다른 선관위 위원들도 뭐 몰디브를 갔다나요? 직원들 모히또에 460여 갔다나요? 명 뭐 정도. 어딜 갔다고 예, 하고 매년. 코타키나발루에 가서 왜 연수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휴양지에 가서 선거 연수를 하고 왔다는데 거기에 민주당 직원과 같이 갔다는 지금 자료도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이게는 중립성이 완전히 훼손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파서 이번 사태 덕분에 진짜 알지 못했다면 다 뭉개고 지나갔을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그 선관위와 민주당의 여당의 어떤 유착관계, 중립성 훼손이 이미 많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 심재철 검사라고 아시죠? 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친문 검사였잖아요. 이분이 이 사회이사로 있는 그 업체도 이제 인쇄물을 맡은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부산에서 쓰는 선거 투표용지를 경기도 성남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아이고. 아니 부산 지역의 업체한테 맡게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런데 부산 경제 살려야 됩니다. 거기다 맡겨가지고 오히려 부산 경제에 손실을 가한 거야. 근데 정말. 그거를 인쇄해서 이제 그 우편을 이제 발송을 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또 500몇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추가로. 이것도 혈세 낭비한 거 아니에요? 이게 감사받지 않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부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 쓸 용지를 왜 경기도 성남에서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용지 인쇄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단가라고 하죠. 그게 다 다릅니다. 심지어 5배까지 차이가 나는. 15원이었다가 5배요? 95원 뭐 이래요. 아니 5배가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경북의 단가와 뭐 스펙트럼이 부산의 단가가 10원대에서 90원대까지 맞아요. 가요. 네. 10원에서 90원이요? 예. 이런 거는 딱 표준화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중앙선관 당연합니다. 차원에서? 그러니까 수의 계약한 것도 일단 지금 문제인 그러면 거고. 그거는 그 관련자들이 저는 약간 뇌물성 그런 배임 냄새도 횡령이죠. 나거든요. 배임 횡령이죠. 횡령이죠. 전부 다. 예.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특검 수사가 필요해요. 당연합니다. 법적인 민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감옥 보내야 돼요. 민주당은 다. 특검을 안 받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뭐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민주당이 지금 아예 안 받겠다고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여론이 이미 너무 거세니까.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안 받을 수 없겠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자꾸 목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하겠다고는 차마 못 하니까 조국 혁신당이 추천하면 어떻겠냐 이런 식인 건데. 그걸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수사하기 시작하면
민주당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것 엮여 같아요. 들어가죠. 지금 우리가 강제력 없는 이 취재만으로도 지금 나오는 것들이 민주당과 함께 출장을 가고 민주당 관계 업체들이 이 인쇄를 하고 수의 계약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더 깊게 파고들면 어디까지 나올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겠죠.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인식이 여론조사 보니까 이재명 정부도 책임 있다가 60% 넘어요. 당연히 그렇죠. 있죠. 아니, 당연하죠. 예,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어. 당연히 행안부도 총체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 여당이 함께 이제 데미지를 받을까봐 좀 두려워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선관위에 대해서 조치를 못하면요, 정말 대한민국은 선관위 왕조가 된다. 이런 공포심과 이 분노가 전 국민적으로 네. 자리 잡혀 있다고 봐요. 특검 안 받으면 네. 역풍 불어. 아, 민주당. 그럼요. 그죠? 우리 총선 때까지 특검 얘기만 해도 돼요. 진짜로 이건 예.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정청래 대표가 이제 오늘도 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코스피 이제 9천을 찍으니까 이거 봐라, 대통령 하나만 잘 뽑아놓으니까 이렇게 잘 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조금 성과라고 보는 거는 이제 대통령 공으로 이제 돌리는 건데. 그 과거에 이제 조선시대 임금들도 그랬지만 이제 가뭄이 오면은 그렇죠. 임금이 이제 그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건 왜냐면 그게 비가 안 온 것도 임금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당연히 대통령이 네. 헌법 최종 수호자로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행안부가 기본적으로 선거 명단 확보 그 확정을 짓고 그리고 선관위에서 지금 경찰들이 그 잠실 7동 투표소에서 무력 진압한 것들도 다 공권력 동원된 그쵸. 사건들이고요.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선거 구역에 대한 기본적으로 최종 의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로 보더라도 제도적으로 선관위와 행정부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봐야겠고요. 그래서 이번 정권도 당연히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저는 아까 크리티컬했던 정말 결정적이었던 순간 우리 손수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민주당이 선관위와 한패라고 하는 식의 인식을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선거가 됐건 그 개표 중단이 됐건 일고의 가치 없다고 얘기해버리고, 그 당시 청와대 반응이 개표 당일날 선관위의 문제다. 그렇죠. 성급기를 꼬리 자르기. 하면서 네, 아예 맞아. 그냥 언급을 회피를 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가 몇십 명 투표 못한 게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이건 저분들 다 공범이구나. 네. 같이 가는구나. 이거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림픽공원 광장이라든지 지금 전국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 현장에 있는 장동혁 대표 이제 일 야당의 지도부를 향해서 뭔가 이것을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한 뭐 써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청와대를 특검 범위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네. 청와대를 넣는 걸 보고 이걸 너무 정치적이다라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이거를 받지 않으면은 더욱더 그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의힘 내부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자리 네. 보존을 위해서 써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올림픽 공원 한 번이라도 나가봤으면 예. 좋겠어요, 진짜. 그거는 자리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왜곡을 했달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쵸. 그러냐면 한동훈 의원이 그 얘기했어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내가 문화일보에서 기사를 봤는데, 그 공소 취소 특검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똑같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 그래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장동혁 대표나 똑같다 그러면서 장동혁 이퀄 이재명이다 이런 그거를 논리가 하려고. 하는데, 예. 근데 저는 맥락상 지금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를 취소하는 부분은 이 헌법을 파괴하고, 네. 그죠? 자기 범죄 이 지우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상권 분립을 파괴하는 반헌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재선거를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자꾸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실제로 올공 현장에서 나왔던 목소리이고, 그리고 이걸 재선거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게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 다른 나는 얘기지. 정권을- 아니 근데 이거는 한동훈 의원이 나는 명석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아니 그래. 근데 그거 이해가 그죠? 가요. 지금도 네. 맥락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사실 하고 원래 있어요. 저는 명석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익숙이 당해서. 뭐 원래 그렇지만 마음이 급한 거죠. 그 이해가 안 가죠. 마음이 완전 나는 다른 어떻게 얘기죠.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나요? 오히려 비유를 하자면은 지금 뭐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와 정치인들 상대로 악플 쓰다가 쫓겨나 놓고 복당 타령하는 한동훈 의원이야말로 자기 사익에 매몰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죠. 지금 장덕 대표가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올림픽공원의 목소리, 네. 참정권을 박탈당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 선관 이슈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선방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아요.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그 평가가 나오죠. 참 민망하지만 우리가 이겼다고 저도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민망하지만 네. 집권 1년차 선거에서 야당 대표가 이 정도 공격을 받고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적당히는 했다. 그러니까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 건데 뭐 이걸 엉뚱하게 갑자기 재선거 이슈 가지고 장덕 대표가 이번 결과 보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 당일날 출구조사 문제가 벌어진 그때부터. 직후부터 그렇죠. 선관위 네. 찾아가서 항의했던 게 장덕 대표예요. 이미 그때부터 가장 먼저 재고 따지지 않고 이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전했던 게 장덕 대표였습니다. 당연히 선거 맞죠. 끝나고도 올림픽공원 찾아가고 이번에 시민들 중재하는 것도 얼마나 진정성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민 측과 경찰 체육회 측의 그 주장을 각자 중재해서 대안을 내고 지금 노력하지. 이번한 것도 무슨 지금 저쪽에서는요 정말 얼마나 표현이 저급스러워지냐면 무슨 나이롱 환자 무슨 나이롱 입원하신 입원이지 거 뭐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계는 예. 프레임을 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추기 식으로 이야기를 예.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급해서 네. 급해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조급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올공 시위에 저도 한번 가봤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기자 입장에서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본 거. 왜냐면 현지에 가서 직접 분위기를 살피는 거하고 다르거든. 그렇죠. 너무 다르죠. 근데 가봤는데 지금 한동훈계 의원 중에 누가 갔어요? 한 명도 안 갔죠. 없어요. 본인 지역구인 그리고 사람도 안 갔죠. 배현진은 거기 네. 지역구인데 박정훈 박정훈. 의원은 뭐 혼자 뭐 슬쩍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배현진 의원은 몰래 갔다 왔다. 당시에 그거를 의원 단톡방에서 이제 난리가 소요 났잖아요. 사태라고. 소요로 네. 번지지 소요. 않도록. 음. 소요라는 게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 한동훈 의원도 사실 무소속 의원인데 자기가 정말 이런 정도의 이슈면 뭐 소속이 국민의힘 여부를 떠나가지고 한번 그 어떤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면 이 그럼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사건 현장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음. 슬쩍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 번투표 이틀 늘리는 법에는 슬쩍 이제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숟가락을 이거는. 얹었죠. 그러니까 뒤늦게 네. 아 내가 이 이슈에서 소외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의원이 저는 왜 이렇게 진정성 없는 정말 기술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아유 그런 분들한테 부정선거론자, 뭐 극우주의자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 아닌가요? 근데 막상 또 표가 필요하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참전은 못하고 사전투표제 폐지에 나도 동참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건데 이게 너무도 진정성이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덕 대표 이미 1년 전에 본인이 사전투표제 폐지 대표 발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 당에서는 있었던 이야기, 공론화가 됐던 이야기들이고 이미 많은 국민들의 이미 니즈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느껴지느냐? 배현진 의원 아까 우리 앵커께서 발언 소개해 주셨지만 그 원래 풀 워딩 이거였어요. 더 이상의 소요가 벌어지지 않게. 예. 더 이상의 그럼 이미 소요가 벌어졌다는 건데 소요는 폭동났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그때 예. 재밌는 건 예.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가서 어떤 목격자에 의해서 사진이 촬영됐잖아요. 네. 그분이 매일신문에 인터뷰한 걸 봤는데 본인이 이제 투표하러 들어왔더라고 일본에서. 맞아요. 요즘 예. 경기가 비싼데. 그렇죠. 근데 자기가 너무 화나서 찍어서 공개를 했다고 이제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죠. 거기에 박정훈 의원이 뭐 동반 출구했다는 이상한 소문이 나고 그러는데 해명하고 그러면서 그게 진실이 뭐예요, 그게 도대체? 뭐 일단 사실 저희도 같이 갔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고 왜 두 사람 다 안 나타나냐라고 처음에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송파 남매라고 편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송파 갑을 국회의원이니까. 그리고 우리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 잠실 7동 투표소는 지역구잖아요. 배현진 의원 지역구고요. 아, 당연히. 올림픽공원은 박정훈 의원 지역구예요. 예. 그러면 두 사람 다 도의고 뭐 정치를 떠나서 자기를 찍어준 유권자들이 지금 참정권을 박탈당해서 나와 있는데 당연히 가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어떤 이슈가 벌어졌건 간에 나의 어떤 관할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 왜 뽑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표하라고 뽑은 게 지역구 의원인데
안 나가보잖아요. 나가보기는커녕 소유 같은 얘기하고 일본에 무슨 공무출장 100번 양보에 공무출장 맞다고 칩시다. 왜 금요일날 출국을 합니까? 근데 그때 또 사진 공개된 것도 돌아가신 분하고 그렇죠. 낙하소네인가 뭐 누구 예, 돌아간 전직 총리를 황급하게 또 수정을 했는데 예. 금토일 3일 동안 뭘 했는지를 또 안 공개를 못 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어떻게 돌아가신 분하고 만날 수 있죠? 아유. 정말 제가 진짜 그래서 그럼 와서라도 가든가. 근데 이제 언론인들이 물어보니까 거기 제주역구 아니라 박정훈 의원 지역구다. 또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무슨 정치인의 문법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정치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네. 이제 배현진, 박정훈 그리고 뭐 한지아 등등, 진종호 등등 이제 이런 이제 의원들의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활동 사항들을 보면 무소속 후보를 돕거나 네.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이런 정말 이 민주화 운동이 있는데 나가보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본인들의 어떤 그냥 권력에 대한 잿밥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고요. 뭐. 권력 권력 그런 제 부분만 관심이 있고, 이 지지자나 유권자 부분들을 아예 그냥 본인이 프레임으로 딱 나눈 것 같아요. 여기는 내 편, 여기는 딴 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 지역구에 일어나는 일, 우리 지역구의 유권자분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가서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정치적인 마인드보다는 이분들은 내 편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장도혁 대표가 이제 올공주에도 매일 가고 그리고 지난번에 단식 후유증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근데 입원하기 전에 이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면전에서 사퇴 요구가 좀 나왔다고 해요. 뭐 이종배, 윤한홍, 신성범 이런 의원들이 그런 목소리를 냈고, 그다음에 안철수를 포함한 경기도 의원들도 사퇴 요구를 하려다가 이제 그분들은 접었다고 해요. 근데 장 대표가 물러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최고위원 중에 두 분은 이제 물러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분만, 신동욱 최고위원 포함해서 두 분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아직 유보적인 것 같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해요? 뭐 전혀 내려오실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리고 원내의 분위기도 왜 내려와야 되는 분위기가 더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의총에서 나왔던 몇몇의 목소리들은 정말 저는 일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60몇 분, 70여 분 정도가 참석하셨고 그중에 한 10분 정도가 장도혁 대표의 거치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근데 그것이 너무 뭐 마치 뭐 폭발한, 그 목소리가 폭발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좀 왜곡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우리가 몇 년 만에 민주당보다 지금도 앞서서 야당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까? 이때에 우리는 좀 한 목소리로 좀 많이 힘을 장도혁 대표 중심으로 모여서 이 국민들이 야당으로서 시키는 일을 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받은 이 기대인데 이것을 이렇게 내부 총질과 내부의 이 권력 다툼으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의 리더십에 왜 저도 아쉬운 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느끼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물러나라고 하는 이 시기와 명분이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일단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죠. 지금 선관위 문제를 지금 장도혁 대표가 총괄하고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과 특검을 비롯해서 굉장히 주요한 사안들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슈를 완전히 끌어와서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갑자기 이 올림픽공원에서 가장 주역 역할을 했던 당대표를 끌어내리겠다? 그럼 앞으로 누가 그럼 이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퇴 요구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지금 장도혁 대표 끌어내리는 게 이 선관위 이슈 가름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근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고. 그럼 명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 폭락을 했나? 선거에서 우리가 역대 선거와 지지율은 비교했을 올랐고 때 대패를 했나? 근데 이거 박대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할 때하고 비교하는 거를 박대출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당시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확히 2개 가져왔습니다. 대구, 경북 가져왔고요. 기초단체 선거에서는 50개밖에 못했어요. 장도혁 대표는 서울 포함 4곳을 승리했고, 사실 나머지 이제 뭐 충남이나 아니면 강원, 부산, 울산도 2-3% 차이였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선거였지만 4개를 가져왔고,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90여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탄핵 1년차 당대표가 이 정도 했으면
잘한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시장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홍준표 시장은 왜 장동혁 대표를 응원해요? 물론 이제 동명상련하니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원래 좀 사감이 안 좋긴 네.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깐족된다든가. 예. 근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또 리더십을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겪어본 입장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비토를 하는 건데 이분들 다 저는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탄핵을 왜 당했느냐? 한동훈 의원 때문에 사실 당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정청래 정확히 리버스 한동훈 역할을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아니, 누구보다 당정 갈등을 유발을 하고 당정 갈등 손에서 대통령을 자꾸 도발하고 특검을 통과시키니 많이 이 알력 다툼을 하다가 비상계엄 탄핵까지 저는 다 흐름 안에 있다고 봐요. 한동훈 의원 당연히 책임 있어요. 왜 자기 책임 없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계엄 유발한 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엄 진압했다고 하는데 유발자다 이거죠. 유발자. 그러니까 안에 내부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나와가지고 언론에 대고 프레임을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내부자들은 더 불편하죠. 그러니까 한동훈계 분들이 장동혁 대표 사퇴라고 하는 명분은 뭐냐면 절대 수치가 졌다라는 거예요. 절대 수치. 우리는 지금 상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절대 수치가 이기려면은 그럼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해서 원래 15대 1로 우리가 진다고 얘기가 나왔던 선거인데 절대 수치가 우리가 이기려면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이기는 뭐 1대 15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진작에 그냥 원래부터 이분들은 선거 결과가 한석 두석 더 이기고 말고에 관심이 없고 그냥 끝나면 6.3 끝나면 6.4부터 장동혁 내려오라고 해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분들이 얼마나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드냐면요. 한지아 의원도 오늘 나가서 또 뭐 선거 결과 뭐 참패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렇게 국민들도 느끼지 않고 있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들이 참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서로 지금 했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총선이 우리 역대급 대표였거든요. 그렇죠. 수치 자체가 상대적으로도 졌지 그거는. 그때 한지아 의원이 비대위원이셨습니다. 그때는 당대표 나가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친한동훈계 의원들 자기들이 지도했던 그런 선거 전부 다 패배하고 심지어 지금 뭐 정성국 의원 비롯해서 한동훈 당대표 체제 때 또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무슨 금정 역전승 이런 참 나쁘끄러운 소리를 하던데 그때 서울교육감은 또 졌어요. 우리가 1대1 구도였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진 거는 무슨 뭐 금정 우리가 한 번 빼고 다 가져온 지역 대역전승이라고 프레임하면서 버티더니만 지금 뭐 장독 대표에 대해서는 다른 객관적으로도 사실 일반 유권자들도 선방했다고 평가하는 선거를 참패다 해버리는 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유 좀 거울을 좀 보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얘기 듣고 싶어요. 이제 장동혁 그래서 대표가 내년 2월쯤 아마 물러날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자녀 임기가 6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임 당 대표를 이제 뽑게 되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임기를 갖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월설이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물러날 하등의 이유는 저는 일단 없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그 2월설이 나오는 이제 배경에는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전당대회의 시기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두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당장 뭐 비대위를 세우자 지금 당장 전당대회를 하자는 말은 전혀 안 먹힙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임기를 가져가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을 한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 총선권을 가지는 전당대회를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좋느냐 했을 때 이제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당 대표를 뽑고 당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당원의 뜻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2월에 하게 되더라도 그 2월에 할까 말까도 저는 당원들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주 정확한 시스템에 의한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이시고요. 그 사이에 당원의 수가 줄기를 했습니까? 지지율이 빠지기를 했습니까? 선거를 정말로 원래의 기준보다 못하기를 했습니까? 전혀 지금 이제 내려와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 리더십을 끌고 갈 수 있는 만큼 끌고 가고 이제 또 우리에게는 총선이라는 거대한 또 우리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잘 치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2월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당원들께 뜻을 물은 다음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전당대회가 진행될 것이라 저는 봅니다. 자, 박민웅 대변인한테는 옛날에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제 이른바 이제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유력 언론들에 대해서 재래식 언론이다. 약간 좀 깎아내리는 건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사설이나 뭐 칼럼 이런 거 보면 사실 엄청나게 이 보수 재래식 신문들이 네. 유력 재래식 신문들이 공격을 해요. 예. 저게 어떤 특정 정치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봐요, 그런 건?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재래식 언론이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니 지금 언론들이 노골적으로 당권 투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동아일보는 그냥 대놓고 내려오라고 예. 그냥 사설 헤드라인에 박아버리고 예. 조선일보도 맨날 내려오라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약간 오히려 그게 좀 더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당원들한테.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당신들이 뭔데? 그러니까 당 대표를 만드는 것도 당원들이고 내리는 것도 당원들이잖아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근데 언론이 물론 여러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 수는 있죠. 관찰자로서 평가를 하고 조명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관찰자의 언어가 아닙니다. 논평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 지도부에서 우리 지도부 공격할 때 쓰는 표현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거고 그게 사실 그 레거시 재래식 언론의 수명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죠. 저는 최근에 좀 놀랐던 게 TV조선이 이번 주 내내 장덕 대표 기획부동산 보도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아무리 봐도 진짜 어쩌라고?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내용 정리하자면요. 장덕 대표가 6억을 사기 당한 거예요. 투자 실패. 사기를 당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능력한 당대표 내려오라는 거네. 투자 못해서. 그래서 전 그래서 뭐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선거 때 땅에 대해서 물어보고 전화했어?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단독이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6억을 사기당했는데 언제쯤 처리되냐 이거를 못 물어보나요? 아니 그 기사 쓴 기자님도 길 가다 6만 원만 잃어버려도 눈 돌아가고 하루 종일 찜찜한 게 사람 심리인데 자기 재산 6억이 묶여 있는데 그럼 전화 안 해봅니까? 아니 그리고 재산 신고 왜 했냐? 이거 법적으로 재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을 현재 사용을 하든 못하든 계약이 돼 있으면 계약 상태에 있으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을 정말 옛날 시대 방식으로 흠집내기란 표현에 딱 맞죠. 그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들고요. 저는 30대 초반입니다. 근데 사실 저만 해도 종이신문을 안 보고 자란 보죠? 세대, 안 보고 자란 세대고요. 저는 언론이 사설을 쓴다는 것도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포털 메인에 나오는 스트레이트 기사들을 주로 소비를 하죠. 제가 이거는 제가 조선일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세대들은요 오마이뉴스랑 조선일보 구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고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우리 그러니까 사담하실 때도 KBS, KBC 잘 구분 안 되는 것처럼 네,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랑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이렇게 막 난리를 쳐도 2030 지지율이 왜 안 흔들릴까요? 왜 리얼미터에서 민주당보다 3배가 나올까요?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물어가는 구시대적 재래식 언론이 자신들의 위상을 더 앞세우고 싶고 자꾸 증명하고 싶어서 점점 무리수를 두고 그게 오히려 더 수명을 앞당기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 재래식 언론들의 시대투행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유시민 작가와 동등한 인식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런 재래식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들 뭐 밤의 대통령을 자처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네. 그런 이제 꿈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 먹혀요. 이게 안 먹히고 지금 유튜브가 대세고 뉴미디어의 시대입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먹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두 분 우리가 정확하게 90분 인터뷰를 했어요. 와. 90분에 금방 지나갔죠. 네. 재밌게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녹화를 했지만 양재동에 저희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좀 제가 분위기를 바꿔서 와인 한 잔을 하면서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좋은데요.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한번 만나요. 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